시어머니가 결혼 전 내 강남 아파트 세 채 30억 원짜리를 몰래 팔았어요. 믿을 수 없는 배신에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났죠. 하지만 이혼 당일 그분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의를 되찾기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당신은 믿지 못할 거예요. 그 고통이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3. 김민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한편의 꿈과 같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족함 없이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29살 되던 해, 저는 사랑하는 남자 이준호 씨와 결혼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능력 있는 사업가였고,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세 채, 시가로 3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저희 혼수로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너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죽지 말고 내 뜻대로 살 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준호 씨도 그런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신혼의 단꿈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김영애 여사님께서는 슬쩍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가, 강남에 아파트가 세 채나 된다면서? 준호 동생네 애가 곧 학교에 들어갈 텐데 그쪽에 사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겠니?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쓰면 좋겠구나. 순간 저는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제 혼수 아파트를? 저는 얼떨떨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저 웃으며 얼버무렸죠. 마음속으로는 뭔가 찜찜했지만 어른들이니 좋은 뜻으로 그러셨겠지 하고 애써 넘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그게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3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끓인 삼계탕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녁 내내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밤늦게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배를 눌렀습니다. 이준호 씨와 김영애 여사님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두 분의 얼굴은 어딘가 초조하고 급해 보였습니다. 민서야, 큰일 났다. 준호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자금줄이 막혀서 부도 위기에 처했어. 지금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데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남편 회사 일이니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냥 여기에 서명만 하면 돼. 빨리 해야 해. 한시가 급하다. 이준호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민서야, 제발. 이것만 해주면 회사가 살아나.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끝장이야. 그들은 연신 사람 한 번 살리는 셈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의 집며느리들은 남편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기 가진 것을 다 내놓는다더라는 말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에 흔들렸습니다.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결국 저는 서류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치자마자 이준호 씨와 시어머니는 갑자기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다. 이따 밤늦게 돌아올게. 삼계탕 냄새가 가득한 식탁은 그대로 방치된 채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유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서야, 계약서 꼼꼼히 읽었어?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연락해. 저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낌새.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정유민의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계약서. 꼼꼼히. 어딘가 모르게 찜찜했던 시어머니의 말과 민준 씨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혼수 아파트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고, 민준 씨는 늘 재정 문제에 대해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자는 제 말에 늘 아직 회사 자리가 안정되지 않아서 일하며 피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와서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잠시 잠들었던 민준 씨가 돌아오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욕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 서류 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던 그 계약서 사본.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아파트 한 채를 담보로 잡는다는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재산 매각 위임 계약서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고급 아파트 3채 모두를 팔아치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강남 아파트 한 채는 명의가 변경되어 있었고 나머지 2채도 매매가 진행 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명란에 있는 제 서명은 교묘하게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그 계약서를 찍어 유민이에게 보냈습니다.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유민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서야, 이거 매각 위임 계약서잖아. 한 채가 아니라 3채 전부다. 이미 강남 아파트는 명의가 넘어갔고 나머지 2채도 매매 진행 중이야. 내 서명 위조된 것 같아. 지금 당장 뭘 해야 해? 유민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제 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손에 든 채 그를 마주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씨, 이게 뭐죠? 전체 재산 매각 위임 계약서라니요? 민준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어머니께서 일이 복잡해질까 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그냥 담보 잡는 건데 절차상 그렇게 된 것뿐이야. 절차상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나를 바보로 아세요? 이게 단순한 담보 서류예요? 내 아파트 3채를 송두리째 팔아치우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게다가 내 서명은 왜 위조된 거죠? 민준 씨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서 씨, 지금 무슨 태도가 이래? 사람이 가족끼리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돕는 거지. 그리고 그 아파트들 그냥 비워두면 뭐해? 돈으로 만들어서 회사 살려야지.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스탠드 등을 켰습니다. 밝아진 빛 아래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모습은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 씨가 다시 욕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의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 비밀번호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풀고 메시지 목록을 훑었습니다. 이상무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화 내용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여자 서명은 다 받아냈고 다음 주면 다 팔 수 있습니다. 가격 좀 깎아도 상관없으니 빨리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부인이 의심하지는 않아? 좀 달콤한 말 몇 마디 해주면 정신 못 차리죠. 그저 재벌가 아가씨일 뿐이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눈에 비친 이준호 씨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추악하고 잔인한 배신자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제 자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저는 곧장 유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민아, 나 이혼할 거야. 최고의 이혼 변호사를 소개해줘. 그리고 그 이상무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줘. 그날 밤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저는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유민이와 그녀가 소개해준 노련한 탐정 최탐정님 덕분에 이준호 씨와 김영희 여사님의 어두운 속셈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준호 씨의 행적부터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점심시간 가정부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남편이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은 것 같아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흠칫 놀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몇 번 봤어요. 근데 조수석에 늘 젊은 아가씨가 앉아 있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긴 머리였어요.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준 씨의 서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들을 찾아봤습니다. 수진 씨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회사 재무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35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각 위임했던 강남 아파트 세 채의 판매 내역도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는 12억 원에 팔렸고 그중 7억 원은 회사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3억 원은 김영희 여사님 계좌로 나머지 2억 원은 수진 씨의 꿈동산 투자라는 회사로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회사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지킨 재산이 이런 식으로 탕진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준호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다음 주에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있어. 임페리얼 호텔에서 열리는데 당신도 함께 가서 얼굴 좀 보여줘야겠어. 예쁘게 차려입고 와. 제가 서재에서 발견했던 메시지 속 이상무님의 회사 파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파티 날, 저는 민준 씨가 예전에 절대 입지 말라고 했던 하지만 제가 가장 아끼던 빨간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민준 씨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호텔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이상무님, 바로 박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회사 동료였고 주주 명단에 그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상무님. 저는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소문으로는 요즘 몸이 좀 무거워지셨다던데. 축하드립니다. 박수진 씨는 제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은근히 그녀가 민준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제 서명을 위조하여 집을 파는 데 관여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유민이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박수진이 이준호 씨 회사 대주주 딸이야. 최근에 비싼 빌라 2채를 샀는데 내 아파트 판 돈이랑 시기가 딱 맞아떨어져. 이준호 회사도 빚더미인데다 김영애 여사님은 캄보디아에서 도박에 빠졌다는 정보도 입수했어. 제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 휴대폰에서 김영애 여사님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해라. 어차피 재산은 다 넘어갔으니까 저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이내 냉정을 찾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유민이는 제게 이준호 씨의 사촌 동생이 지은 씨가 몰래 건네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이준호 씨는 어떤 남자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3채 팔면 30억 원 정도는 나오겠지? 회사 빚 메우기엔 충분해. 저 바보 같은 마누라한테는 이제 이혼 가치도 없어. 다음 달이면 이혼할 거야? 박수진이 지금 임신 4개월 차거든. 어머니도 허락하셨으니 내년엔 수진이랑 결혼할 생각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용 가치. 저는 그저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유민이는 이지은 씨가 저를 걱정해 몰래 녹음 파일을 건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민서야, 조심해야 해. 이지은 씨 말로는 지난 가족회의 때 김영애 여사님이 그 쓸모없는 며느리가 감히 난리치면 예전 방식대로 처리해 라고 했대. 저는 순간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처리, 제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냥꾼이 될 차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민서 씨의 진실 찾기 여정은 점점 더 긴박하고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이 잔혹한 음모에 맞설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녀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슬기로운 노년 생활에서 전해드리는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상을 언제든 환영합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아낸 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순진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위험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희 여사님께서 갑자기 큰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가, 내가 너희 둘 돌봐주려고 당분간 여기 와서 지내야겠다. 어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집은 이제 거대한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작은 검은색 가방 하나를 직접 들고 오셔서 곧장 자신의 옷장 안에 넣어 자물쇠로 잠그셨습니다. 저는 그 가방이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제게 수억 원짜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아가, 시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너와 유민이 변호사 사이는 여전히 돈독하니 라며 은근히 저와 유민이의 관계를 떠보셨습니다. 저는 차가워지는 눈빛을 감추려 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 재무관리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을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자네는 그런 복잡한 일과는 어울리지 않아.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돈을 관리하게 되면 자신들의 음모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김영희 여사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옷장 속 검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수진 생일. 수진 씨의 생일이 노트북 비밀번호였습니다. 노트북 속에서 저는 경악할 만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플랜 B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발견했던 생명보험 계약서와 제 일상이 빼곡히 적힌 스케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상금 6억 원짜리였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는 제가 아파트 매각 사실을 알게 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문서 마지막에 적힌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지혜 수영장 가는 길, 그날 조용히 사라지게 할 것.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늘 혼자 수영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모든 자료를 사진 찍었습니다. 이들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저희 친정집에 잠시 들러 필요한 물건을 챙겨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김영희 여사님께서 제 가방을 뒤지셨습니다. 그리고 피임약통을 발견하셨습니다. 여사님은 저를 노려보며 소리치셨습니다. 이게 뭐니? 너는 아이도 안 낳을 생각이었니? 내 손주를 볼 생각도 없었던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피임약을 먹은 건 이준호 씨가 권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박수진 씨는 지금 임신 4개월입니다. 이준호 씨의 아이를요. 어머니도 아시죠? 이준호 씨가 박수진 씨와 짜고 제 서명을 위조해서 집을 팔아넘긴 것도요. 김영희 여사님은 제게 손을 들어 따귀를 때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눈은 냉정하게 여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사기와 서명 위조는 중범죄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세요. 제 손에 잡힌 어머님의 손은 힘없이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플랜 B를 발견한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싸우겠다는 결의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모든 증거를 유민이와 저희 부모님께 가져갔습니다. 살인 음모와 재산 사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분노로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민서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그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는 즉시 행동에 나서셨습니다. 그룹의 법무팀을 총동원했고 친분이 있는 박본 부장님, 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연락하여 이준호 씨 회사와 박수진 씨에 대한 심층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저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경호원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께서는 이준호 씨 회사가 단순한 빚더미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민서야, 그 회사 35억 원 상당의 정부 특별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단다. 이건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니야. 공무원과 결탁한 부패 사건으로 곧 형사 사건으로 전환될 거야. 이준호 씨가 저지른 죄의 무게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유민희의 추천으로 이 박사님이라는 심리 상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감정이 조종당하고 제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입니다. 이 박사님은 제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고 저는 점차 저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유민이와 함께 카페에서 우연히 최진우 씨, 유민이 남자친구의 형을 다시 만났습니다.
건축디자인 연구소에서 일하는 그는 제가 지난번 만났을 때와 달리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고 저는 그의 따뜻한 시선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저를 이해해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이지은 씨, 이준호 씨의 사촌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저를 도왔다는 것을 모르는 척 저는 조심스럽게 김영애 여사님의 생일 파티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박수진 씨의 임신 여부에 대해서도 슬쩍 질문했죠. 이지은 씨는 겁에 질린 채 박수진 씨가 이미 임신 4개월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가 술에 취해 아이의 이름까지 미리 지어두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저와 유민이는 마지막 증거 수집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애 여사님의 생일 파티에서 제가 직접 이준호 씨의 노트북에 다시 접근하여 정부 특별 자금 횡령과 플랜 B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유민이는 제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강변 아파트에 비밀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저는 모든 개인 저축을 새로운 보안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영애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 날, 나는 제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긴장된 마음으로 봉황정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이준호 씨의 팔짱을 끼고 들어가며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를 띄었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나는 정성껏 포장된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준호 씨의 보조카드로 산 명품 실크 스카프였어요. 저의 마지막 조롱이나 다름없었죠.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으며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살폈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어서 앉아라. 나는 멀지 않은 가족석에 박수진 씨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넉넉한 드레스로 배를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지만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시선은 곧장 이준호 씨에게 고정되었죠. 남편 이준호 씨, 곧 전남편이 될 그 남자 역시 은밀한 미소로 그녀에게 답했습니다. 이준호 씨,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기 계신 분, 우리 회사 박 이사님 아니신가요? 왜 가족석에 앉아 계시죠? 이준호 씨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자리 배치가 잘못된 모양이야? 내가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겠어? 그가 막아서기도 전에 나는 이미 박수진 씨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님, 오랜만이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임신 초기에는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박수진 씨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민서 씨. 무슨 말씀이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는 것도 남의 집을 빼앗는 것과 같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말을 마친 나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미소는 변함없이 유지한 채 이준호 씨 곁으로 돌아갔죠. 그의 얼굴은 마치 파리를 삼킨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어? 여자들끼리의 사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윙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준호 씨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호수변 고급 빌라까지 당신 회사에 담보로 잡히기로 결정했어요.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이야.
여보? 당신 드디어 마음을 바꾼 거야? 네, 나는 미안한 척 가장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당신이 회사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제가 전적으로 지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준호 씨는 감격하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 됐어. 내일 당장 서류를 준비시키지. 서두르지 마세요. 나는 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끝나고 해요. 아, 그리고 내일 오후에 변호사 만나서 계약서 검토하기로 했는데 당신도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 그의 얼굴에 다시 경계심이 떠올랐습니다. 왜 변호사가 필요해? 그래도 큰일인데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정유민 씨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하던데. 정유민 씨의 이름을 듣자 이준호 씨는 분명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아, 내일 당신과 함께 가지. 파티가 한창 무르익자 이준호 씨는 친척들에게 끌려가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그 틈을 타 조용히 휴식 공간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지은, 이 그곳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이지은 씨, 나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지난번에 언니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지은, 은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한 시선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형수님. 다 아셨어요?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더 필요해. 내 이모님 컴퓨터에 계획이라는 파일이 있던데 그게 뭔지 알고 있어? 이지은의 손이 떨렸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줍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형수님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그 파일. 이모님이랑 준호 오빠가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사고를 내려고 한다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확인 사살을 당한 순간 내 등골은 여전히 오싹했습니다.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언제?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요. 형수님이 매주 수영 가시는 날이라고 이모님이 특별히 일정을 물어보셨거든요. 나는 떨리는 이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은 씨, 이런 걸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박수진 씨 아기는? 정말 이준호 씨 아이가 확실해? 이지은 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4개월 전 가족 모임 때 이준호 오빠가 술김에 실수로 말했어요. 아기 이름까지 다 지어놨다고. 말을 하는 도중 김영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서야, 여기 숨어 있었구나. 다들 케이크 자르려고 기다리고 있단다. 그녀의 시선은 나와 이지은 사이를 오가며 의심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이지은의 팔짱을 다정하게 꼈습니다. 이지은 씨가 남자친구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 나는 이준호 씨 옆에 서서 김영희 시어머니가 소원을 빌고 촛불을 끄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장면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 각자의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나는 그 가족 전체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파티가 끝난 후 이준호 씨는 취해서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덕분에 정말 면이 섰어. 나는 역겨움을 억누르며 그의 몸에 기댔습니다. 즐거웠어요? 그럼. 즐거웠지. 그는 트림을 하며 말했습니다. 호수변 고급 빌라. 서류 처리만 끝나면
회사도 살아날 거야. 그때 당신에게 더 큰 다이아몬드 반지 사줄게. 이준호 씨,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진다면 당신은 여전히 저를 사랑할 건가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크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여보, 당신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질 수 있어? 당신에게는 내가 있잖아. 완벽한 대답이었죠. 직접적인 답은 아니었지만 깊은 뜻이 담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말, 과거의 나는 이 말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속에서 가식과 계산만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준호 씨는 곧장 잠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꺼내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최근 대화 내역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트팀이라는 그룹 채팅방에서 박수진 씨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그 장소에서 그 아래에는 이준호 씨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실수 없이 진행하세요. 내 몸에 피가 거의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내 사고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나와 이준호 씨는 정유민 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약속대로 도착했습니다. 정유민 씨는 정장 차림으로 품위 있게 우리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이준호 씨, 오래전부터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나무랄 데가 없었죠. 김민서 씨에게서 아파트 담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계약서는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계약서를 훑어보았고 그의 미간은 점차 펴졌습니다. 조항들이 아주 합리적이네요. 하지만 정유민 씨는 어조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서 씨의 친구이자 변호사로서 두 분께 먼저 재산 공증을 해두는 것을 권유합니다. 아무래도 대출금이 크니 만약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준호 씨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공증이요? 공증하죠. 어차피 우리 사랑은 변치 않을 테니.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는 어차피 이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으니 공증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이준호 씨는 급한 일이 있다며 회사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정유민 씨는 문을 닫고는 즉시 표정을 바꿨습니다. 민서야,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100%요. 나는 가방에서 어젯밤 몰래 찍은 대화 내용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 그들은 수요일에 나를 해치울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정유민 씨는 차가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이미 살인 음모죄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틀만 더 기다려줘.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일은 호수변 고급 빌라에 가서 짐을 정리해야 해요. 사실은 마지막 증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정유민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잘못될 일은 없을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두드렸습니다. 최 탐정님, 이 내내 나를 따라다닐 거야? 아, 작은 아파트는 준비됐어? 정유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계약했어. 친구 이름으로. 주소는 우리만 알아. 내 짐 일부도 이미 옮겨놨어.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나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개인 계좌에 있던 모든 예금은 새로 개설한 보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었죠. 항상 도피처를 준비해두는 것. 그날 밤 이준호 씨는 드물게 일찍 집에 돌아왔고 장미꽃 다발까지 들고 왔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는 다정하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내일 호수변 고급 빌라에 같이 가볼까? 안 가본 지 오래됐잖아. 나는 꽃을 받으며 감동한 척했습니다.
네, 좋아요. 겸사겸사 정리할 것도 좀 있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차를 타고 호수변 고급 빌라로 향했습니다. 세 채의 아파트 중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죠. 호숫가에 자리 잡아 환경이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길 위에서 이준호 씨는 매우 흥분한 채 회사 미래 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금만 들어오면 생산 라인을 2배로 확장할 거야. 그는 들떠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당신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그때는 결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호수변 고급 빌라. 열쇠는 내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준호 씨와 김영애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요구했지만 나는 찾지 못했다는 핑계로 거절했었죠.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향기가 밀려왔고 내 눈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담고 있는 곳인데 오늘 내가 직접 이곳을 전장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보, 당신 먼저 짐 정리하고 있어. 나는 서재에 가서 서류 좀 찾을게. 이준호 씨는 말하고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같이 가요. 저도 거기 옷 몇 벌 정리할 게 있거든요. 서재에서 이준호 씨는 서류를 찾는 척했고 나는 책장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죠. 그가 서랍장 맨 아래 서랍을 여는 순간 나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비디오 녹화 기능을 켰습니다. 찾았다. 그는 흥분하여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을 깨닫고는 어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 이건 옛날 프로젝트 서류야. 나는 다가가 궁금한 척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인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서류를 서둘러 서류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나는 전화 좀 하고 올게. 당신은 계속 정리해. 그가 나간 후 나는 즉시 그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모서리에 잊혀진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련의 숫자와 정 국장님 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 뒤에는 특별 자금이라는 4글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메모지를 촬영한 후 계속해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30분 후 이준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분명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먼저 가봐야겠어.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신 혼자 돌아갈 수 있지? 문제없어요. 나는 솔직하게 동의했습니다. 저는 좀 더 정리하다가 택시 부르면 돼요. 이준호 씨는 사면을 받은 듯 서둘러 떠났습니다. 나는 그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 즉시 최 탐정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를 따라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집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숨겨진 카메라나 도청 장치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제가 정 국장님이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특별 자금과 관련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정 국장님. 딸, 확실하니? 네, 메모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왜요? 그는 과학기술국 부국장이야. 특별 자금 승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지.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그가 이준호와 결탁했다면 그건 관상유착이고 공금 횡령이야. 나는 아버지의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이 일은 이미 이혼 분쟁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래,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약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준호는 최소 징역 5년에 처해질 거야.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서야, 너는 빨리 그 집에서 나와야 해. 너무 위험해. 아직 안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자금의 행방을 찾아야 해요.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게다가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의 소위 계획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널 24시간 보호할 사람을 붙여줄게. 그리고 내일 내가 박 본부장님 하고 식사 약속이 있어. 그분은 경찰 쪽에 계시니 그 박수진이라는 여자의 신분을 조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정유민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약해둔 심리상담 의사 선생님이 내일 오후 3시에 민서 씨를 도와줄 수 있대. 고마워.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김영희 여사님은 오늘 무슨 움직임이 있었어? 최 탐정님, 이 추적한 결과 그녀가 오늘 오후 강변 아파트에 갔다가 2시간 후에 나왔대. 정유민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준호 씨는 어젯밤 강변 아파트에서 밤을 보냈어. 최 탐정님, 이 오늘 아침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사진을 찍었어.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 좀 보내줘.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이 빠르게 울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이준호 씨와 박수진은 손을 잡고 아파트 문을 나서고 있었고 박수진의 배는 꽤 불러 있었습니다. 내 눈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이준호 씨의 얼굴에 걸린 미소였습니다. 그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은 내가 집에서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이었죠. 호수변 고급 빌라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캄캄했습니다. 내가 불을 켜자마자 김영의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유령처럼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놀라게 하셨네요.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왜 불을 안 켜고 계세요? 어디 갔다 와? 그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친정집에 가서 짐 좀 가져왔어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멈춰라. 김영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어? 내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녹음펜과 아버지가 주신 몇몇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김영의 여사님은 달려들어 내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개인 물건이에요. 나는 가방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민첩하게 피하며 가방 속 물건들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립스틱, 지갑, 열쇠, 그리고 피임약 한 통. 김영희 여사님은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피임약통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감히 이준호 몰래 이런 걸 먹어? 나는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 아이가 바람 피우는 아빠와 계산적인 할머니를 갖도록 둘까요? 이 망은 자식아,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아이 하나 못 낳더니 이제는 이준호는 알고 있어? 당연히 알죠.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실 이 피임약도 그이가 권해서 먹은 거예요. 그이가 말하기를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아이 가질 때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나는 일부러 말을 잇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 씨에게는 이 이유가 적용되지 않는 모양이네요. 김영희 여사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더 이상 시침이 떼지 마세요. 나는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박수진
씨가 임신 4개월이라는 것도 알고 그들이 아기 침대까지 보러 간 것도 알아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이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도 전에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나요? 김영희 여사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습니다.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잊지 마세요.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난 3년간 어머니 아들과 어머니는 제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 갔어요. 지금 제가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면 경찰이 누구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영희 여사님의 눈빛에 순간적인 두려움이 스쳤다가 다시 사나워졌습니다. 내가 감히 그 아파트들은 내가 자발적으로요. 나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서명위조도 자발적이라고 치나요? 어머니, 법은 어머니네 집안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놓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는 그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고 보자. 이준호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침실 문을 닫고 나는 즉시 잠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직접적인 대면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찾아왔지만 가식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의 가면을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유민 씨였어요. 내일 심리상담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잊지 마. 그리고 최 탐정님, 이 오늘 김영희 여사님이 강변 아파트에 서류 뭉치를 들고 갔다는 걸 알아냈어. 나는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그날 밤 이준호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히려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가식의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오후 나는 정유민 씨가 추천한 심리상담센터에 약속대로 도착했습니다. 이 박사님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김민서 씨, 정유민 변호사님께서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최근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문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기, 배신, 계산적인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엉켜 가슴을 짓눌렀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분노, 슬픔. 모두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정서적 학대를 겪으시면서 비슷한 혼란을 느끼십니다. 사실 장기간의 심리 조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정서적 학대요. 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저희도 꽤 서로 사랑했어요. 그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결혼 후 이준호 씨는 늘 제가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친구를 만날지 대신 결정했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제가 바보 같아서 그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곤 했죠. 제가 다른 의견을 낼 때마다 그는 제가 사과할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야기를 할수록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 박사님은 조용히 들으시며 가끔씩 메모를 하셨습니다. 김민서 씨,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김민서 씨가 묘사한 관계에는 명백한 정서적 조작의 징후가 있습니다. 학대자는 피해자의 자존감과 판단력을 점차 상실시키기 위해 폄하, 고립, 경제적 통제 등의 수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꽤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힘없이 반박했습니다. 독립적인 사람도 감정적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수법이 은밀하고 점진적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상담이 끝났을 때 이 박사님은 내게 자세한 평가 테스트를 권했습니다. 2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 피해자의 대부분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김민서 씨가 약하거나 어리석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박사님은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은 김민서 씨가 자아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상담센터를 나설 때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마침내 내 혼란스러운 감정에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 이유 없는 죄책감, 이준호 씨를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모순된 심리, 이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유민 씨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죠. 민서야, 여기는 내 사촌 오빠 최진우 씨야. 건축설계연구소에서 일해. 정유민 씨가 소개했습니다. 방금 법률 문제로 상담하러 왔었어. 최진우 씨는 일어서서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존경했습니다. 그는 키가 컸고 미간에는 학자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악수할 때 힘은 적당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지금 내 상태는 사회생활을 하기에 정말 부적절했지만 최진우 씨는 내 불편함을 알아차린 듯 재빨리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땠어? 정유민 씨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평가 보고서를 꺼내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 박사님, 이 말하기를 나는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 피해자의 전형적인 사례래요. 정유민 씨는 보고서를 빠르게 훑어보았고 안색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 증상들이 다 너한테 있었단 말이야? 대부분이요. 나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나는 늘 그걸 평범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빌어먹을 정유민 씨는 드물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준호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더라면 예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그 남자와 결혼하게 두지 않았을 거야. 이제 와서 그런 말들은 늦었어.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김영희 여사님의 서류는 확인됐어? 정유민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 탐정님, 이 추적한 결과 그녀가 오늘 오후 강변 아파트에 갔다가 2시간 후에 나왔대. 정유민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준호 씨는 어젯밤 강변 아파트에서 밤을 보냈어. 최 탐정님, 이 오늘 아침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사진을 찍었어.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 좀 보내줘.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이 빠르게 울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이준호 씨와 박수진은 손을 잡고 아파트 문을 나서고 있었고 박수진의 배는 꽤 불러 있었습니다. 내 눈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이준호 씨의 얼굴에 걸린 미소였습니다. 그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은 내가 집에서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이었죠. 호수변 고급 빌라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캄캄했습니다. 내가 불을 켜자마자 김영희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유령처럼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놀라게 하셨네요.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왜 불을 안 켜고 계세요? 어디 갔다 와? 그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친정집에 가서 짐 좀 가져왔어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멈춰라. 김영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어? 내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녹음펜과 아버지가 주신 몇몇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김영의 여사님은 달려들어 내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개인 물건이에요. 나는 가방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민첩하게 피하며 가방 속 물건들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립스틱, 지갑, 열쇠, 그리고 피임약 한 통. 김영희 여사님은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피임약통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감히 이준호 몰래 이런 걸 먹어? 나는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 아이가 바람 피우는 아빠와 계산적인 할머니를 갖도록 둘까요? 이 망은 자식아,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아이 하나 못 낳더니 이제는 이준호는 알고 있어? 당연히 알죠.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실 이 피임약도 그이가 권해서 먹은 거예요. 그이가 말하기를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아이 가질 때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나는 일부러 말을 잇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 씨에게는 이 이유가 적용되지 않는 모양이네요. 김영희 여사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더 이상 시치미 떼지 마세요. 나는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박수진 씨가 임신 4개월이라는 것도 알고 그들이 아기 침대까지 보러 간 것도 알아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이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도 전에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나요? 김영희 여사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습니다.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잊지 마세요.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난 3년간 어머니 아들과 어머니는 제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 갔어요. 지금 제가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면 경찰이 누구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영희 여사님의 눈빛에 순간적인 두려움이 스쳤다가 다시 사나워졌습니다. 내가 감히 그 아파트들은 내가 자발적으로요? 나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서명위조도 자발적이라고 치나요? 어머니, 법은 어머니네 집안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놓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는 그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고 보자. 이준호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침실 문을 닫고 나는 즉시 잠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직접적인 대면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찾아왔지만 가식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의 가면을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유민 씨였어요. 내일 심리상담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잊지 마. 그리고 최 탐정님. 이 오늘 김영희 여사님이 강변 아파트에 서류 뭉치를 들고 갔다는 걸 알아냈어. 나는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그날 밤 이준호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히려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가식의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말이죠. 3달 후, 나는 새로운 사무실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룹에서 날개 달린 꿈재단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준 층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밝게 꾸며진 공간은 김씨 집안과의 기억 속에 남은 음침하고 계산적인 분위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죠. 김민서 이사님,
회의 준비 다 됐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킷을 고쳐 입었습니다. 지난 3달 동안 나는 짧은 머리로 스타일을 바꾸고 이준호 씨가 좋아했던 부드러운 긴 드레스를 더 이상 입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회의실에는 정유민 씨와 재단의 다른 직원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재단의 첫 분기 성과가 표시되어 있었죠. 우리는 37명의 여성들이 소송에서 승리하도록 도왔고 29건의 결혼 재산 분쟁에서 총 6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다음 달의 중점은 법률 홍보입니다. 정유민 씨는 슬라이드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여성단체와 협력하여 도시 전역에서 결혼 재산 보호에 대한 강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나는 덧붙였습니다. 심리 상담 부분도 추가해야 해요.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겨도 심리적 상처는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정유민 씨가 의미심장하게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내 결혼식 리허설에 들러리가 한 명 부족해서.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결혼식? 너 언제부터 연애했니? 겨우 지난 3달 동안이었지. 그녀는 드물게 수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사촌 오빠 최진우 씨 기억나? 건축 설계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이야. 기억 속에 키가 큰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오빠가 나를 오랫동안 쫓아다녔는데 내가 계속 거절했었지. 정유민 씨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민서, 내가 이준호에게 당한 일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 좋은 남자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해. 꼭 참석할게. 주말 리허설은 가든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나는 연보라색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정유민 씨와 최진우 씨가 신부님의 인도에 따라 서약을 연습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돔 지붕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그들에게 흩뿌려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휴지 필요하세요? 옆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손수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어느새 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손수건을 받아 고개를 들자 온화한 눈빛과 마주했습니다. 최진우 씨시군요. 신랑은 아니시고요. 저는 신랑의 동생 박현우입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름이 같아서 사람들이 자주 헷갈려 합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유민 씨 친구 김민서입니다. 오래전부터 존경했습니다. 그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정유민 씨가 김민서 씨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녀가 만난 여성 중에 가장 강인한 분이라고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해질 수밖에 없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더욱 대단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매우 진심이었습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것과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니까요. 리허설이 끝난 후 박현우 씨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그의 일, 사회주택 설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좋은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지 재산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는 창밖의 고급 아파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런 집들은 완전히 지위의 상징일 뿐 사람의 생활 요구에 전혀 맞지 않아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견해가 제 아버지와 많이 비슷하네요. 아버님은 늘 요즘 부동산이 너무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셨거든요. 김 사장님은 제 우상이십니다. 박현우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버님이 20년 전에 설계하신 근로자 주택단지는 지금까지도 교과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욱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쉬움이 남을 정도였죠. 다음 주 토요일에 작은 전시회가 있어요. 헤어질 때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는 기꺼이요. 내가 무심코 내뱉고는 약간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말은 시간이 허락한다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초대권 한 장을 건넸습니다. 오시든 안 오시든 저는 항상 최고의 자리를 비워둘 겁니다. 그의 차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뜨거워진 뺨을 만졌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나는 한 남자에게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요일, 나는 약속대로 전시회에 도착했습니다. 박현우 씨의 작품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모듈형 주택 설계는 실용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면모가 가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부지방에서 이미 시범 운영 중입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비용은 일반 상업주택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편안함은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정부와 협력해서 진행해야겠네요. 내가 제안했습니다. 현재 사회주택 추진 정책도 있으니까요.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혹시 연줄이 있으신가요? 나는 웃었습니다. 우연찮게도 다음 주에 건설교통부 차관님이 저희 집으로 식사하러 오세요. 그렇게 우리는 업무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우 씨의 설계 이념은 우리 그룹의 발전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를 칭찬하기 바쁘셨죠. 그와 더 많이 교류할수록 나는 매번 그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세상에 대한 시각은 늘 새롭고 따뜻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준호 씨 사건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금 횡령, 중혼, 사기죄로 그는 징역 7년에 처해졌습니다. 박수진의 아버지 정 국장님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박수진은 은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아들이 감옥에 간 후 고급 빌라를 팔아 빚을 갚고 이제는 오래된 동네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유민 씨의 결혼식 날 나는 들러리로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신랑의 동생 박현우 씨가 조용히 나를 정원 한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3년 전 제가 건축 포럼에서 김민서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요? 김민서 씨가 결혼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는 회상했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 앉아 열심히 필기하시던 모습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결혼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쉬워했어요. 내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정유민 씨가 우리를 소개시켜줬을 때 저는 바로 김민서 씨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쭉 그룹의 동향을 지켜봤고 김민서 씨에 대한 몇몇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그의 얼굴에 얼룩덜룩하게 비쳤습니다. 나는 문득 그의 눈이 아주 깊은 갈색이고 녹은 초콜릿처럼 따뜻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이를 수도 있지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민서 씨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요. 저처럼 말이죠. 나는 갑작스럽거나 당황해야 마땅했지만 묘하게도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심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난 3달 동안 그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나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현우 씨,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괜찮습니다. 그가 빠르게 답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정유민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 여기서 뭐 해? 케이크 자르자. 1년 후, 나와 박현우 씨가 협력한 사회주택 프로젝트는 올해의 건축 디자인 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는 예상치 못하게 준비된 연설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의 영혼은 김민서 이사님입니다. 그는 무대 아래에 있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통찰력과 자원 연결 능력이 없었다면 이 디자인은 영원히 종이 위에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박현우 씨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려 그녀에게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김민서 씨, 저와 함께 인생이라는 큰 집을 설계해 주시겠습니까? 기초부터 지붕까지, 부엌부터 정원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우리가 함께 완성하는 그런 집을요. 갑자기 무대 조명이 나를 비추었고 대형 화면에는 내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나타났습니다. 모든 연회장은 내 대답을 기다리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직원에게서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박현우 씨, 설계도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먼저 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회장에서는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현우 씨는 주머니에서 설계도 한 뭉치를 꺼내 무대 위에서 펼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아늑한 작은 집의 그림이었습니다. 현관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이건 초기 아이디어입니다. 세부 사항은 얼마든지 논의 가능합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대 위로 올라가 설계도를 신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침실은 약간 작고 서재는 부족했지만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빛나는 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초는 아주 튼튼하네요. 마음에 들어요. 천둥 같은 박수 소리 속에서 그는 부드럽게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과 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을요. 그것은 튼튼한 기초 위에 넓은 공간을 지닌 훌륭한 건축물과 같아야 하며 시간의 시련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나중에 우리는 사회주택 프로젝트의 모델하우스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준호 씨와의 결혼식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과 집안 가득한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정유민 씨가 제 웨딩드레스를 고쳐주면서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준호가 미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 그 경험 덕분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고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듣자 하니 김영애 여사님이 얼마 전에 감옥에 면회 갔다가 이준호에게 빨리 출소하라고 울고불고 했대. 친구들에게서도 외면당하고 있다고 하더군. 정유민 씨가 내 드레스 지퍼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인과응보죠.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저와 상관없어요. 다음 날 내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박현우 씨에게로 걸어갈 때 햇살은 유리창을 뚫고 방 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의 미소는 햇살보다 더 빛났고 그의 눈에는 한때는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수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할 때 나는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설계도를 꼼꼼히 보고 서명할 거예요.
그는 웃으며 내 손에 키스했습니다. 평생 보증입니다. 절대로 계약 위반은 없을 겁니다. 모두의 축복 소리 속에서 나는 발뒤꿈치를 들고 내 신랑에게 키스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 순간 완전히 사라졌고 미래는 박현우 씨가 설계한 밝은 집들처럼 따뜻함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한 김민서 씨의 여정은 단순히 파경에 이른 결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생의 서사시입니다. 배신과 속임수의 잿더미 속에서 한 여성이 증오가 아닌 비범한 내면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잘못된 곳에 놓인 신뢰는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진정한 사랑은 결코 계산과 가시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가족의 끝이 항상 비극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것이 해방이며 자기 자신을 되찾고 행복을 재정의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김민서 씨는 세 채의 집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귀중한 것, 바로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바람을 심은 자는 폭풍을 거두는 법, 인과응보의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준호 씨와 그의 가족이 받은 판결은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남기는 가장 깊은 메시지는 김민서 씨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날개 달린 꿈재단은 그녀의 삶의 폐허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의미 있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김민서 씨는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 즉 존중, 이해, 그리고 진심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삶을 함께 건설할 건축가를 찾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처이며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친애하는 여러분, 김민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김민서 씨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김민서 씨였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는 언제나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거나 어떤 감동을 느끼게 했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감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미스터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며느리의 눈물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혹시 아나요? 다음번에는 바로 여러분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요.